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전임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교사 A씨를 구속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신임 미국 주재 중국 대사로 강경 발언으로 전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친강 외교부 부부장이 부임했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4자릿수 23일째, 폭염특보는 2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폭염가의 사퇴, 민생경제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생경제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 논의했고요. 신속한 추경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에 국세청은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주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판의 말잔치, 말말말 쏟아집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설전을 두고 명락대전, 안철수 대표가 꿈꾸는 윤석열 후보와의 철석연대, 야권은 연일 입당, 합당, 밀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설전 계속되는데 급기어 민주당은 원팀 선언까지 외쳤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대선 판도는 안민석, 조경태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열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 축구 보셨습니까? 시원하게 8강 진출했고요.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여자 배구 2연승, 펜싱 어벤져스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이탈리아를 압도하면서 압도적인 금메달 땄습니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 100m 자유형 결승전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 눈부신 질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늘은 야구 차례입니다. 이스라엘과 1차전이 있는데요. 야구하면 박찬호 KBS 해설위원과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트머치 토크 해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와중에 양궁 이관왕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가 일부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데요. 도쿄 현지 연결해서 올림픽 소식도 정리해 드립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으로 잠시나마 무더위 잊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응원하는 선수에게 파이팅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박찬호 선수는 해설위원입니다. 이게 투수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크게 외쳐드릴 테니까 응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돌발 퀴즈 있습니다.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받아가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보아님께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제 축구 스코어 맞춘 청취자 레알 진짜 존재합니까? 6대0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스코어라니 한 분 계십니다. 받아가셨습니다. 그럼요.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74명이 나왔습니다. 줄었습니다 많이. 네, 어제보다 200여 명 정도 줄었는데요. 23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 1,062명으로 어제보다 많이 줄었는데 비수도권은 570명으로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자료를 분석한 이동량을 봤을 때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보다 오히려 1% 늘었고 비수도권도 0.7%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4단계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00명대입니다. 일본은 10,000명 가까웠습니다. 9,500명을 넘었고요. 도쿄 확진자는 3,000명을 넘었답니다. 다 이거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 별 탈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으면 합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어제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고 밝혀진 가운데 기존의 예방접종 계획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교육부는 학습 결손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학습 도움 닫기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그리고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요. 이거 걱정입니다. 네, 특히 부모의 삶의 수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교육 수준 격차가 심합니다. 네. 어떤 아이들은 에어컨을 틀고 공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선풍기만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정한 기회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또 옆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집중 더 하겠죠. 네, 또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실제로 이 교육부의 지난해 학업 성취도 분석 결과를 보면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약 178만 명에게 이 교과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혹은 방학 중에 교사가 교과 수업을 보충해주는 이 학습 도움 닫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수업료는 전액 지원할 예정이고요. 약 5,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대학, 사범대학 출신의 대학생 등을 활용한 이른바 튜터링 제도도 도입을 하는데요. 전체 학생의 4.5%에 해당하는 약 24만여 명에게 교육을 지원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의 정서 진단 검사도 하기로 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북한과 화상회의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중이라는 유력 외신 보도는 논의한 적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회담 방식에 대한 남북 간 협의는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선 운영이 이 대화 진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지만 코로나19 제약 요인 속에서도 남북이 안전하게 회담할 수 있도록 화상회담 시스템을 남북 간 협의하에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화하고 화상회의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늘려가다 보면 또 방법이 있겠죠.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자 세무조사에 돌입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에 따른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해서 44개 택지지구 등에 대해서 경찰청 부동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탈세 의심 자료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이들 중에는 토지 등 취득 과정에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탈세한 자금 등으로 그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 그리고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등 이제 불법적인 사주 일가 28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입니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법인도 그렇고요. 부자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부동산 투기자는 엄벌해 주십시오. 국세청이 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국세청의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얼른 좀 가서 뛰세요. 좀 덥더라도. 종로 한복판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관련된 벽화가 그려졌다고요. 네, 이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한 건물 외벽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이 벽화에는 김건희 씨를 연상케 하는 여성의 그림이 있고 또 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이 담긴 그런 예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이미 부인한 바가 있고요. 해당 벽화는 해당 건물의 건물주 지시로 제작된 것으로 언론은 파악했습니다. 이 그림이 알려진 이후에 이 보수 유튜버들은 이 벽화를 차량으로 가리고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또 벽화 게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그림이 그려진 서점을 지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 고발했습니다. 네, 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동거설과 관련해서 양재택 전 검사 모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했습니다. 주거 침입 및 정통만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열린공감 TV 측은 이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없다라면서 대선 후보는 무한 검증의 대상인 만큼 법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를 보도한 기자들도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김건희 접대부 불륜설 단언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군 18 비행단에서 폭행 논란이 불거졌어요. 또 네,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에서 이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이 수개월간 집단 폭행, 성추행, 이 감금 등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추행도요. 네, 오늘 군인권센터는 이 강릉에 있는 이 제18 전투비행단 공병대대의 생활관 영내에서 병사 간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온 이후 약 4개월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해당 부대에는 이 동기 생활관을 사용하지 않고 선임병 4명과 이 피해자를 같은 생활관을 쓰도록 편성을 했는데요.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를 뿌려서 불을 붙인다거나 아이고.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도록 강요한다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다리를 지지는 등의 행동이 있었고 가혹행위네요. 네, 이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 창고로 데려가서 가두고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며 이렇게 감금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공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중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여성의 집을 두드린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네,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이 여성이 사는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이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 흉기를 든 채 같은 동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여성의 신고로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검찰은 이 남성이 강간 목적으로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며 특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릴 정도였다라면서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계속 문을 두드렸다며 주거 침입 미수를 인정했고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거 침입 실행의 착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초인종을 누르고 이 손으로 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순히 경찰에 체포가 됐고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 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라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흉기를 들고 한밤중에 혼자 사는 집을 막 두드리고 있으면 무섭죠. 네, 이게 위험하지 않으면 뭐가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검찰에서 법리를 조금 범죄 이거 주거 침입죄 집에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수사를 미흡하게 한 거 아닌가, 조금 다른 쪽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양궁 금메달을 획득한 안산 선수에게 일부 네티즌들이 비방을 하고 있어요.
네, 비방의 이유는 처음에는 국가대표 프로필 사진 공개였는데요. 이 안산 선수 양궁 조끼에 이 세월호 추모 배지가 있었는데 이를 보고 일부 사이트에서 이 안산 선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쇼컷 헤어스타일을 문제 삼더라고요. 네, 이 쇼컷 헤어스타일이라는 점 그리고 광주여대에 재학 중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라는 좀 다소 기이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개인전 경기를 앞둔 선수의 SNS를 찾아가서 욕설과 비아냥이 담긴 댓글을 달거나 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안산 선수가 남성 혐오를 했다라는 좀 부정확한 근거의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비판에 안산 선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데요. 네. 이 팬들이 양궁협회 게시판에 이 선수를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또 안산 선수를 지켜주세요라고 쓰인 포스터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컷이면 페미인가요? 여대 다니면 안 되나요? 페미인가요? 과거 SNS를 왜 그러는지 외모를 지적하고 해명하라고 합니다. 해명을 안 하면 맞다 하면서도 비난을 합니다. 이게 무슨 못난 짓인지. 참 부끄럽습니다. 해외 언론에 나오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부끄럽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뭘 해명합니까? 황선우 선수가 남자 수영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남자 자유형 100m 결선에 진출한 황선우 선수가 오늘 열린 결선 경기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47초 82의 좋은 기록이었는데요.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황선우 선수는 한국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까지 갈아치우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결선에 나선 선수가 아시아 선수가 황선우 선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일본과의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했고요. 네. 도쿄올림픽 첫 승을 따냈습니다. 여자 배구도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자 유도 78kg급의 윤현지 선수, 100kg급의 조구함 선수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조성빈님께서 조금 후 4강전을 하게 될 유도 조구함 선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조구함 선수 우리 승리를 구해주세요. 네, 좀 구해주세요. 조구함 선수. 네. 7929님께서 마린보이 황선우 화이팅 짱짱 국산 도시락으로 계속 삐릿 얘기합니다. 0993님께서 주 기자님 좀 알려주세요. 등넘버 6번 정승원 선수 축구의 6번입니다. 축구 선수 정승원 선수가 어깨와 머리로 떨어지는 어제 온드라스 경기에 못 나와서 걱정입니다. 소식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하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도쿄 현지 김우광 프로듀서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물을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은 영상이 공개돼 화제였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영상이었는데요. 발에 담근 물을 세척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닦다가 그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았는데요. 물을 그러다 발로 수세미를 참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식약처가 포렌식을 통해서 해당 영상의 식당을 특정하고 지난 27일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이었는데 족발집에서 네. 진짜 그랬어요? 네, 지금 방배동 족발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방배동에 뭐 잘 만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괜히 방배동 족발집들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해당 식당에서는 올해 6월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 영상 속에서 발을 닦고 물을 세척하는 사람은 이 식당의 조리 종사자였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식약처는 이 식당에 대해서 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또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예. 또 이 식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나 조리료를 이 조리 목적으로 보관을 했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만두나 족발의 보관 기준 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 조리도구는 환풍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도 미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507님께서 죽어 나가야 위험한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457님은 저희 할머니 연세가 98입니다. 98세인데 쇼커트인데 페미니스트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쇼커트가 페미니스트라고 이걸 해명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운동선수 운동 잘하면 그 운동 잘하는 거 응원하면 되지. 이거 해명하라 이런. 참 못났습니다. 6939님 CPA 시험 공부하는 아들. 학교 도서관 5시에 문 닫아서 요즘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비용도 부담스럽고 코로나도 걱정되고요. 공부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진우님 코로나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제가 막 기도하고 해서
보도도 잘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심한 날씨에는 차량에도 여분의 우산을 비치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천안 부근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지금도 이 영향이 남아 천안 삼거리 휴게소부터 천안 구간 평소보다 정체 길어져 있고요. 더 가서도 남사에서 동탄,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 일대,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 긴 정체도 사고의 영향 남아서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 분기점 부근과 시흥에서 송내,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 정체인데 이 사이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18km 구간 가장 길게 막혀 있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차동 터널을 조금 못 간 1차로와 안전지대 차단하고 현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 상동 2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이중 추돌 사고로 1차로 역시 차단돼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지 논란, 탄핵 논란, 백제 논란, 후보들 간의 거친 설전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 원팀 협약식을 열고 자, 이제 정정당당하게 가자. 품위 있게 가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TV 토론에서 어떻게 됐는지 설전이 또 이어졌는지 분위기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잘 계시죠? 네. 네. 주진우 라이브는 처음 모셨습니다. 네, 많이 나오고 싶었고 네. 제가 이제 서울대전 출퇴근하니까 네. 이 주 선생님 방송을 또 애청취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선관위원장입니다. 원팀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왜 열었어요? 예, 이 뭐 경선이 그렇지만 좀 치열해야 되고, 치열합니다. 네, 또 관중인 국민들께서 보실 때 흥미가 진진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지나치면 조금 이제 오버하면 네. 좀 이제 좀 이렇게 공정한 게 아니고 네. 깔끔한 경쟁이 아니고 좀 볼상사나운 모습을 네. 보일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우려가 당내외에 많이 지적들이 돼서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당 중앙당 선관위 차원에서 후보들한테 네. 좀 더 공정 경쟁 다시 한번 처음 다짐했던 대로 네. 또 깔끔한 페어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네. 해서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역량과 후보들의 그 역량이 아주 스마트하다라는 네. 믿음을 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마음 다져보자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제는 배지도 달아주고 구호도 외치고 참 그 화면은 좋았습니다. 화기애애했는데 원팀 협약식 이후에 민주당이 TV 토론을 열었어요. 좀 네. 어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밋밋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차분해가지고 이제 공격 안 하고 정책 대결, 공약 대결 합니까? 너무 품격 있게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신문 언론을 보도를 보니까 네. 역시 뭐 협약을 해도 네. 난타전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난타전까지는 아니고요. 네. 다소 논쟁은 있었지만 그 정도의 논쟁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졌네요, 그럼. 네네, 훨씬 나아졌습니다. 노다지님께서 대선 토론 그 정도야 뭐 설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격조 있게 잘 하시던데요, 어제는 얘기하십니다. 네네. 심은정님도 후보들도 후보들이지만 지지자들도 원팀 협약을 해야 할 듯 보입니다. 지지자들 간에 또 갈등도 좀 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쟁자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년 대선에서 네. 승리를 해야 되는 원팀이기 때문에 네. 동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지로서의 단합 결속력이 깨지면 안 되니까 네. 그것 또한 우선시하자라는 뜻입니다. 후보자들도 지지자들도 동지입니까?
원팀 협약을 왜 했는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백제 발언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조금 약간 설전이 너무 좀 거칠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도 퇴행적이고 좀 자해적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네. 그 표현하는 것도 좀 지나친 부분도 있고 예. 또 내용도 너무 과거 지향적이고 또 이거는 뭐 논란을 해봤자 별로 국민들한테 그 도움도 별로 관계없는 네네. 소모적인 것이고 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퇴행적이다. 네. 또 심지어는 이런 거 가지고 하다 보면 상처를 줄 수 있는 동지끼리 예. 자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자중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사실 그 이런 네거티브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보도가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나 공약은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네거티브 공방만 보도되면 네. 민주당이 미래를 이끌어간다, 희망을 준다, 비전을 준다 그런 게 가려지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에 부각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또 대중의 관심을 이끌기도 쉽지 않지만 네. 그러나 반복적으로 또 요령 있게 국민들께 이 자신들의 정책을 좀 부각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 국민들의 삶에 이렇게 개선된 점을 자신 있게 리더십 발휘하겠다. 이런 비전과 목표와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니까 흥미는 있네. 그래서 경선 흥행은 성공이네. 뭐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처럼 품격 있게 차분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너무 재미없다. 이런 네. 또 중론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민주당은 이렇게 품격 있게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권 교체를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네.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으로 이거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들끼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들을 잇겠다는 다음 정부 우리 당의 후보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목전에 놓여 있는 그 격차 해소, 네. 다음에 또 빈부격차가 크게 돼서 문제가 많고 또 불공정한 측면, 또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과 과제가 이어서 개성 발전을 시켜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까지 포함해서 그게 축적된 경륜과 식견, 역량을 가지고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도록 국민들께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선관위원장이어서 굉장히 품격 있게 얘기하니까 또 재미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야권의 대선 후보 간의 공방도 이렇게 뜨거운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부인 비방 벽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들 남의 사생활이나 남의 은밀한 부분은 엿보고 싶은 이 관음증, 이건 어쩌면 본능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문명국가에서는 일정 부분 사실은 자중하고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아무리 대선 후보지만 그 가정생활과 관련된 극히 사생활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자꾸 거론하는 건 옳지가 않다. 특히 최근에 이제 벽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물론 일반 시민이 한 행위지만 그러나 좀 지나친 행위인 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 간의 그 경쟁 중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주변의 사생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직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로서 네. 공적 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적 부분도 그건 검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네. 사실은 특히 가족에 관해서는 네. 웬만하면 서로 후보 간에는 좀 신사접종을 좀 준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윤 후보의 부인 문제는 좀 신사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게 공적인 가치나 관심 또 이해관계에 관련된다면 해야 되겠죠. 범죄 행위와 관련된다든가 네. 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다든가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지극히 사생활에 관련된 그런 여부 문제는 네. 사실은 설사 경쟁이 좀 치열해도 정파 간의 달리에도 이 부분은 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고소고발을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흔히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선거제에서도 그렇고 고소고발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사실 대선 내에 나오는 후보자로서는 그런 거를 남발하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네. 뭐 대중이 일정 부분 그런 관심 가진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말라고 뭐 타이르고 뭐 꾸짖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사법적인 방법을 행사해서 뭐 보복을 하겠다 이런 거는 극히 도량이 넓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민주당으로 오나요? 아니면 국민의힘 쪽으로 가나요? 저는 그 질문이 참 저희들한테는 부끄럽고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고위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설사 내부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트러블이 있다 할지라도 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 쪽에.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쪽 상대 진영에 가서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거론되는 거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좀 부끄럽고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치권도 상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수범이 있고 또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 고위직 했던 분들이 저쪽 진영에 가서 대선 후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들 오늘도 TV를 보니까 좀 속으로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선을 넘어가서 저쪽으로 갔군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을 좀 많이 넘었습니까? 많이 넘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넘은 겁니까? 좀 기본적으로 네. 좀 도의적인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사고 할 때도 그렇고 네. 우리 주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KBS의 간판 슈퍼스타로서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데 갑자기 내일 뭐 S 뭐나 이런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 네. 좀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자, 법사위원장을 오래 네. 하셨어요. 그죠?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년 6월에는 그러니까 이번 국회 그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데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법사위원장 일 때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부분 그게 오랫동안 관행으로서 네. 하나의 규범으로서 작용을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의장이 A당 소속이면 그 법사위원장은 그 상대당의 네. 소속이었던 그런 관행이었는데 이 관행은 일정 부분 의회 정치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법사위원장 중에 그 권한을 오남용해가지고 아예 그냥 법안을 볼모로 잡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은 그 법사위원장의 인성이나 또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여야 간에 이거를 한 특정 정파가 독점하는 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건 네. 어려움이 본인도 원내대표 할 때는 법사위원장을 그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아주 말끔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 간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보를 해서라도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핵심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기능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법사위가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법안이 안 통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부분 지적했는데 이 문제는 이번 국회 회기 내 개혁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사위가 갖고 있던 순기능도 있었고 네. 역기능도 있었고요. 또 법사위원장이 또 오남용해서 잘못된 폐해가 있었고 예. 근데 법사위가 있었던 순기능은 우리나라가 양원제가 아니라 단원제 국가이다 보니까 네. 부실입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거를 일정 부분 제동을 걸고 또 걸러줄 수 있는 순기능을 했던 건 틀림없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 여러 가지 오남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사위의 계류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정해놓고 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심의 의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도록 하면 네. 법사위원장이 움켜쥐고 법안 통과를 못하게 하는 그런 폐해는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국민들이 법사위원장을 내주면 개혁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170여 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예. 또 저희와 우호적인 또 정당들이 여러 분들이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여론을 잘 만들어서 또 야당을 잘 설득해서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3432님께서 현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아무도 안 믿어요. 어느 분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민주당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당의 당원들 중에는 네.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년 네. 후반기부터 네. 이제 넘겨주기로 했다는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십니다. 네. 뭐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고 네. 또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한 그런 반추일 수도 있다고 네. 생각되는데 그러나 여야 간에 의회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낸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네. 그 원내대표의 그 어떤 고육직책을 일정 부분 좀 존중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9142님께서 법사위 역기능을 고치는 건 좋은 모습이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왜 미리 개혁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8748님은 저는 민주당이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정책 토론하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회전 끝나고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작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아까 청취자분 중에 한 말씀 뭐 정치인들 못 믿는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충분히 그런 지적 따끔한 말씀은 잘 알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의 기능까지 폄하시켜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관심 갖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요구도 하시고 감시도 하고 그런 역할은 계속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또 발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일하고요. 네. 네. 이상민 의원은 그러지 않아도 일 열심히 하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오늘 통일부가 남북 간 이것 회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된 걸 계기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데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나타난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방식인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보기 준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기 1번 화상회의, 2번 가족회의.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화상회의, 2번 가족회의.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자, 존경하는 의원님들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가 택시를 네, 택시 알바를 하겠다고 했죠. 네, 제대로 해보시겠다고. 네. 아마 택시 교육을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16년째 택시를 몰고 있으면서 16년째 택시 운전사죠. 네, 이준석 대표보다는 택시기사 선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몇 가지 충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째는 택시 모시면서 앞으로
사진 찍기용 택시에 모는 것은 쇼로 비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능한 한 언론에 내지 마시고 지난번 따르릉 이준석처럼 그렇게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연출을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시민들과 만나고 소통하시고 또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들의 애로를 체험하셔서 세 번째로는 체험에 그치지 말고 택시업계와 택시계의 택시의 제도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경태 의원님. 네, 마치면은 제가 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충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코로나 그 백신 접종률이 OECD 37개 나라 중에서 2차 접종까지 치면은 36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 접종이 그 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빨리 그 백신을 확보해서 네. 지금 50대까지는 백신에 대한 이제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40대, 30대, 20대 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을 언제 맞을지 아직 일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정부는 저는 그 백신 확보를 빨리 해서 서둘러서 이 백신 접종률을 좀 지금보다 좀 속도감 있게 높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3648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백신 예약하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8월 17일 날 제가 1차 접종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이제 8월 중순에 맞도록 1차이고요. 원하시는 백신 맞으세요? 그거는 이제 국가가 정해주는 백신대로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50대는 모더나하고 화이자를 맞도록 되어 있고요. 네. 아마 40대 이후 네. 30, 40대 분들은 아마 화이자를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맞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랍니다. 백신 투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조경태 의원님, 홍준표 후보의 대선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네, 어제 오후에 홍준표 전 대표께서 예. 선대위원장의 자리를 제안을 해 주셔서 네. 또한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저에게 그 위원장직을 제안해 주신 홍준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홍준표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공정하고 깨끗한 대선 경선을 치름으로써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왜 홍준표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야 후보들 가운데서 우리 준일호 기자님도 다 보셨겠지만은 특히 우리 야당 후보들 가운데서 정책 공약이 가장 돋보이는 분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비정상적인 국가를 좀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후보 중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축하할 일인가요? 그러면은 뭐 스포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홍 의원은 네. 낙말 요것만 조심하면은 예.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그 과정에서 네.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으로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저격을 해서 네. 윤석열을 밟고서 후보가 되는 아마 그런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의원님은 지금 여의도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저격수거든요. 그렇죠. 예. 역사와 전통. 물면은 놓지 않으시고요.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은 아주 그 세 가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장모 리스크에다가 부인 리스크 그리고 본인 리스크.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정치적 내공이 정치적 근육이 부실한 윤석열 총장이 홍준표 후보가 총을 쏴대면은 이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특히
부인과 본인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는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윤석열 총장의 저격을 위한 실탄을 검찰 쪽에 통해서 홍준표 후보가 아마 많이 저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끊고 홍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설사 밖에 있더라도 홍준표 후보는 끊임없이 윤석열 저격을 통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네네.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가 이깁니까? 그거는 신만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어떤 후보든지 간에 지금의 그 민주당처럼 이중투구하는 그런 그 경선에 장이 돼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요. 저는 윤석열 그 후보든 최재형 후보든 또 여러 후보님들이 훌륭한 후보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능하면은 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 정책 공약, 그 비전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그 우리 후보가 좀 승리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는 한 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적대적 그런 어떤 감정, 적대적 공격은 네거티브적인 공격은 좀 가능하면은 최대한 그 절제를 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그렇게 또 권했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내년에 그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 캠프의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니까 네.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그 흐름으로 좀 이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품격 있을 거다. 윤석열 후보도 품격 있을 거다. 국민의힘 경선은 품격 있을 것이다. 민주당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타선지석으로 삼아서 예. 우리 캠프 먼저 모험을 보인다면 다른 캠프들도 또 함께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부터 좀 더 모범적으로 정책 공약을 통해서 좀 좋은 비전들을 좀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그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양님께서 좌파는 막말이라 하지만 틀린 말 없는 홍준표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지난주 안민석 의원님의 예언 단연 화제였습니다. 플랜 A 윤석열 아니다, 플랜 B 최재형이 있고 플랜 C가 가동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석이 지나면 플랜 C 등장한다고 했는데 플랜 C가 오세훈 시장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로 1차 컷오프가 있고 또 2차가 1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8월까지 해서 이제 9월 달에 1차 컷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안 된다는 게 지금 네. 플랜 C는 존재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조경태 의원님은 좀 정치적인 상상력을 좀 더 발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선 의원인데. 자, 만약에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버티지 못하고 예? 낙마를 하거나 또 제3지대에 있던 국민의힘에 들어가든지 간에 윤석열의 인기가 사그라들거나 네. 또 내지는 홍준표가 국힘 후보가 되었는데 지지도가 20% 이하이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선 해보나 마나인데 이런 대선을 과연 보수 측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가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3지대 후보들이 있어요. 예. 제3지대의 후보들을 또 모으겠죠. 그래서 제3지대 후보하고 국힘 후보하고 결성 리그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플랜 C가 작동이 될 것인데요. 예. 플랜 C의 제3지대 후보들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담아낼 것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마 추석 지나면서 플랜 C의 윤곽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대권으로,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장으로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이게 또 플랜 C와 이렇게 연동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아마 뭐 조금 더 지켜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옳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8월 지나고 나면은 그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나와 있는 11분의 후보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810 왜 여러 가지 그 가변성이 있냐고 그러면요. 예. 저희 그 여당의 대선 레이스는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6분 중에서 한 분이 후보로 결정되는 것 말고는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야당의 대선 레이스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국힘이라는 제1야당이 있고 그리고 제3지대가 있고 국힘 내에 후보가 누구라 될지 따라서 그리고 그 후보의 지지도가 어떨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야권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도가 꺾일 것이냐 유지될 것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야당은 선거는 불확실성이 있어야지 흥행이 되고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은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다소 좀 두려운 그런 가을이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커다란 불확실 요소가 없어가지고 고만고만하게 가는 것이고 야권의 이 대선 링에서는 여러 가지 흥행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희 여당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가을 상황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네. 정비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다음 주에는 나오세요. 네, 다음 주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꼭 나가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도 꼭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그렇게 바쁘시지는 않으시죠? 아닙니다. 저는 뭐 전국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쁘셨군요. 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모시겠습니다. 정비록, 안민석, 조경태 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3살인 나은이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품에 안겨보지는 못했지만 보육원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나은이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물이 나은이의 얼굴과 몸에 쏟아지면서 큰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지금도 나은이는 어른도 고통스러워하는 화상 치료를 견디고 있습니다. 화상이 생각보다 깊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 흉터로 남게 된다는데요.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나은이가 더 이상의 아픔을 마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서울의 동부 지역과 경기도 구리 일대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과 경기도 북부 지역, 강원 영서 남부와 산지, 전라북도 내륙, 경상북도 북부 내륙, 경상남도 북서 내륙 등 주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밤까지 소나기가 곳곳에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충청권 내륙 지역의 경우 내일 새벽까지도 이 소나기 현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가량이고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인 데다가 한낮의 열기 때문에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도 영서 남부와 산지, 충청북도, 경상북도 북부 내륙 지역은 다시 한번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토요일은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고요. 이후로도 소나기 소식이 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상황은 이어지고 있고 소나기나 비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당분간은 찌는 듯한 더위가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6도 사이가 되겠고 서울과 강릉, 대전, 독도 26도, 세종, 부산, 제주 25도로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춘천이 36도, 서울과 대전, 대구 등은 35도의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1.6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당분간은 꺾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단 4차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과 시설 등에서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272명 중 26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이르면 오는 31일부터 가족품으로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집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벽화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에도 대도시와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전북과 영남 내륙은 밤까지, 충청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올림픽의 감동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여기는 도쿄 올림픽 현장입니다. 도쿄올림픽 일주일째 대한민국은 종합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메달 색깔이 뭐가 문제입니까? 메달 못지않게 눈부신 선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가 조구함 선수 응원한다고 했는데 유도의 조구함 선수가 포르투갈의 강자를 무찌르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유도 강국인데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조구함 선수가 도쿄 현지에 연결해서 우리 선수들 경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주진우 라이브에 김우광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0 도쿄올림픽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도쿄 날씨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얼마나 더워요?
태풍의 영향권에 어제 들었었는데요. 보슬비 정도만 내린 상태에서 오늘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무더위가 폭염이 시작돼서 지금은 33도, 체감 온도는 38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이 조금 더 더워요. 여기가 근데 습도가 높아가지고요. 네. 굉장히 막 후덥지근한 날씨여서 약간 너무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하기 전에 정승원 선수, 축구 정승원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소식 좀 알려달라는 그 청취자의 그 주문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25일이었는데요. 루마니아전에서 전반전 21분쯤에 머리를 좀 부딪혔습니다. 네. 상대 선수와 헤딩 경합을 벌이다가 땅에 부딪혔는데요. 지금은 부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어제 열린 온드라스전에서는 이제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그 조원희 선수와 잠깐 얘기 나눠보니까 지금 잘 회복 중이라고 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멕시코의 8강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상 좋은 모습 아니군요. 보였으면 네,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우관 프로듀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지금 IBC 국제방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황선우 선수 경기 보셨어요? 네, 오전에 경기장 다녀왔고요. 100m 자유형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47초 82라는 기록을 했고요. 네. 전체 8명의 선수 중에 5위로 결승전에 들어왔습니다. 대단합니다. 금메달 딴 미국의 드레셀 선수 단 0.8초 뒤져졌습니다. 네.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는데요. 아시아 선수가 올림픽 100m 결선에 오른 건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65년 만입니다. 드레셀 선수 옆에 있으니까 황선우 선수가 너무 좀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186cm, 키는 꽤 큰 편인데요. 네. 74kg로 굉장히 허리허리한 몸매입니다. 네. 반면에 그 금메달을 딴 드레셀 선수 191cm의 몸무게 86kg입니다. 네. 현장에서 보면 체급차가 엄청나게 느껴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왜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황선우 선수 오늘 6번 레일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5번 레일에 금메달을 딴 드레셀 선수가 있었고요. 7번 레일에는 은메달을 딴 호주의 찰머스 선수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네, 유명한 선수예요. 금메달, 은메달 사이에서 작은 체구의 우리 황선우 선수 18살이었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후에 황선우 선수는 무슨 얘기하던가요? 본인이 물타는 능력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수줍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양인처럼 본인이 큰 몸은 아니지만 동양인의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체구가 좀 작다 보니까 그 뒤처지지 않으려면 급하지 않게 천천히 몸을 키워야겠다라면서 다음 경기에 대한 약간 포부 이런 것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18살에 첫 올림픽 출전에 이 정도면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은 경기도 잘 치르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자 배구 경기도 보셨어요? 네, 김연경 선수의 여자 배구 경기 오늘 봤습니다. 네. 우리 여자 배구팀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를 상대로 A조 조별리그 3차전을 벌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도미니카 공화국 강팀이에요. 강팀입니다. 네. 김연경 선수의 활약이 특히 더 대단했습니다. 오늘 혼자 20점 이상을 따냈고요. 예? 선수들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파이팅 외치면서 격려했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연경 선수 이번 올림픽 선수단 여자 주장인데요. 경기 이후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현지 일본 언론들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현지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4차전으로 일본과 맞붙습니다. 한일전 치르게 됐고요. 일본을 제압한다면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 8강행은 사실상 확정됩니다. 10년 전부터 여자 배구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최고 스타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선수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선수촌 골반지 침대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골반지 침대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선수들이 직접 현장 실험에 착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야구 대표 선수들이 이제 한 명씩 인원을 늘려가면서 이 골반지 침대에서 점프를 했는데요. 성인 남성 8명까지는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9명이 동시에 점프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구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장난꾸러기들이야. 이거 뭐해? 8명, 9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골판지 침대의 내구력이 형편없다, 불편하다 이런 거를 좀 선수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역도 국가대표 선수 진윤성 선수도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골판지 침대를 공개했고요. 일주일만 더 버텨라, 시합까지만, 이런 애절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험을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선수촌에 확진자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은 괜찮습니까? 오늘 그 선수촌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24명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 신규 확진자 24명 중에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해외에서 온 선수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선수 3명을 제외하고 외국인 관계자 1명, 대회 관계자 5명, 위탁 직원 1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로써 도쿄올림픽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현지 언론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본의 감염 전문가들이 나와서 머지않아서 올림픽 내에 의료 붕괴가 심각해질 거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은 여전히 느슨합니다. 선수촌에선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경기장을 실제로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길거리에서도 선수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일본 시민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성환님께서 8명 견뎌낼 정도면 침대 튼튼한데요 얘기합니다. 아이샤님도 9명 일반 침대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얘기하는데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골판지 침대여서 조금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연결했을 때 트라이애슬론 경기장에서 구토한 선수들, 철인들이 이 도쿄에 오염된 물 그리고 더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구나 했는데 도쿄올림픽의 위생 상태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네, 오다이바 해상공원에서 폭염과 수질 문제로 구토 증상 보인 트라이애슬론 선수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엔 도쿄올림픽에 바퀴벌레가 등장했습니다. 바퀴벌레요? 도쿄 오이 하키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선수들의 경기 도중에 경기장을 기어다니고 있는 바퀴벌레가 중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바퀴벌레가 스페인어로 라쿠카라차라고 하는데요. 네. 중계진이 놀라서 라쿠카라차라고 외치니까 바퀴벌레가 카메라 쪽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영상들이 많이 리트윗되고 있고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사람 대신 바퀴벌레가 관중으로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올림픽 위생 관련돼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수천 개의 도시락이 버려진다는 소식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 방송 TBS가 어제 도쿄 국립경기장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매일 새벽 수천 분의 도시락과 빵, 주먹밥들을 이걸 실은 차량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도착하면 상당량이 포장도 뜯어지지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사실 이번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결정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줄었는데요. 네. 문제는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사전에 주문해 놓은 도시락을 주문량 조정 없이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용되지 않은 도시락이 먹지도 못한 채 포장도 안 뜯어진 채로 바로 버려지고 있는 거고요. 이 TBS의 보도 이후로 일본에선 이 남은 도시락을 폐기하지 말고 빈곤층이나 끼니를 거른 어린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고요. 예. 현재 많은 일본인들이 서명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현장에 군복 입은 자위대 모습 많이 보여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모든 경기장에서 이 자위대 사람들이 신문 검사, 물품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굉장히 어린 20대 앳된 얼굴들인데요. 네. 이 자위대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애초에 모집됐던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그만둔 상태인데요. 이 올림픽 사상 유례없는 인력난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 도쿄 조직위에서 자위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급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유니폼도 없이 그냥 군복을 입은 상태 그대로 지원 오게 된 거고요. 군복 입은 상태로 행사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도 목격을 했는데요. 자위대 군복을 입은 이제 자위대 사람들이 우리 선수들의 메달 수여식, 그러니까 양궁이나 펜싱 경기에서 우리 국기를 개항하는 장면도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김우광 PD님, 꿀성대이고 취재도 잘하셨어요. 기자님들 분발하셔야겠네요. 7598님께서 문자 보냈는데 김우광 PD 친구가 지금 문자 보냈어요. 이거 옐로 카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7558님. 네, 김우광 PD 팬들이 심심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양궁 경기도 보셨어요? 안산 선수 잘 쏘죠? 굉장히 잘 쏩니다. 네. 20살의 어린 선수인데요. 네. 정말 전혀 흔들림 없이 굉장히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예선전에 개인전에 참가해가지고 또 활을 잘 쏘고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여자 복싱 8강전에서 한일전이 매우 팽팽하게 진행 중입니다. 박주봉 감독이 한국 그 배드민턴의 전설 박주봉 감독이 지금 일본 팀을 지도한 지 좀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네네. 배드민턴이 굉장히 일본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제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우리 선수가 또 이겼고요. 지금 여자 복식 일본이 자랑하는 여자 복식 팀을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우광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코인데스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인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다시 올랐는데요. 네.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른 코인들도 따라오르는 경향이 꽤 강한데 지난주에는 엄청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3만 달러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며칠 전부터 4만 달러로 다시 회복을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작점이 일주일 전쯤에 일론 머스크가 네. 미래에는 테슬라를 살 때 비트코인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좀 됐는데요. 네. 이때부터 하락세가 상승세로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지난 4월에 반토막 났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지난 4월에는 8천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이제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4천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4월 고점 인근에 투자를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보고 계시긴 할 거예요. 예. 네, 근데 당시에 워낙 코인 투자가 좀 열풍이 불어서 국내 4대 거래소 이제 하루 거래량을 보면은 한 22조 원 정도 달했거든요. 네. 이게 막 증시보다 더 많은 돈이 그쪽으로 몰렸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6월 이제 지난달 거래량은 6조 7천억 원 하루에 이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네. 배드민턴 여자 복식의 김소영, 공이영조가 일본이 자랑하는 여자 복식조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여전히 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코인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데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1,000만 원 수준이었어요. 예. 근데 4월 달에 8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으셨겠죠. 그래서 이게 매우 위험하지만 그만큼 또 수익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출렁이는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지만 또 반대로 그 출렁이기 때문에 뭐 많이 이제 수익을 얻을 때는 수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정확합니다. 그 아마존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도입한다는 거는 사실 무근이죠. 이게 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마존이 최근에 디지털 화폐랑 블록체인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는데 네. 그다음에 이런 소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공식적으로 이 소문에 대해서 우리는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랬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결제하는 곳, 결제를 받는 곳은 어디 있나요? 몇 군데 꽤 있어요. 지난 3월 달에는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를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5월에 이제 받는다고 했다가 이제 번복을 했죠. 예.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가맹점이 한 2,9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팔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내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결제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을 내면
그 결제가 이제 완료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기다려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커피숍을 가서 네. 커피를 산 다음에 신용카드를 긁으면 1초도 안 내고 이제 영수증 나와서 가도 되는데 네. 비트코인은 10분, 20분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아니면 10분, 20분 있다 전화가 오죠. 손님, 비트코인이 좀 떨어져가지고 돈을 좀 더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분, 20분 후에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일단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 결제 수단으로 적절한가 이런 의문은 아직도 계속 있고요. 그러네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거 지난 3월달에 테슬라의 모델 Y를 사려던 한 고객이 예.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도를 해봤어요. 예. 근데 이제 30분 이상 결제가 걸려서 포기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결제 수단까지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아직은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떤 뉴스인가요? 중국의 사교육 금지령 소식인데요. 중국 사교육 엄청난데 금지를 하다니요? 네, 최근 중국 당국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사교육 금지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사교육 대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데요. 강력하네요. 예, 그 관련된 주가들도 완전 폭락해서 지금 중국, 미국, 홍콩에 있는 증시에 있는 이 중국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과외 금지 조처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영수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 맡기고 사교육에서는 이제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네. 체육, 문화, 예술 같은 비교과 분야만 사교육에서 해라라는 건데.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9개 도시에서만 시범 실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전두환 정권 때도 불법 과외 같이 이제 사교육 음성화 현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럴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긴 한데 워낙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3월 양회에서도 뭐 관련돼서 사교육 시장이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 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이런 입장이면 중국에서 사교육 시장 좀 많이 이제 소멸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진짜 나옵니다. 중국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지금 추산으로는 약 13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138조요? 네. 규모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정말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 사교육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사교육 기업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뭐 많게는 70% 정도까지도 뭐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충격이 상당합니다. 충격파가 큽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어떤 내용이죠? 다음 아이템은 국내 가구당 순자산이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부동산 영향이 좀. 이게 뭐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며칠 전에 이제 2020년 국민 대차대조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국내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을 해봤더니 집값이 오르고 주가가 뛰면서 국민들의 이제 평균 순자산도 좀 늘었다라는 평가고요. 네. 이게 이제 작년 말 가구당 이제 순자산이 5억 1천만 원. 예. 그게 이제 2019년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럼 5천만 원 정도씩 다 부자가 된 건가요? 평균적으로는 그 얘기인데 상승률은 한 11% 정도 됩니다. 이거 부동산 영향이에요, 거의.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국민 순자산이 한국 전체 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중에서 주택 토지를 합한 부동산 비중이 한 75% 정도 달했고요. 예. 이제 1년 전보다 부동산 비중이 1.4%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게 매년 이제 기재부에서 그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바뀔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세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감춰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마지막 세법 개정에서 근데 방향이 대기업 감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네. 그래서 2017년 출범 이래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단위별로 좀 보면 대기업이 8,700억 원 감세되고요. 서민 중산층이 3,000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3천억 원 정도 감세를 받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기업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데 네. 왜 대기업 감세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뭐 서민층 중소기업 목을 더한 것보다 대기업 감세가 한 2천억 원 정도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기술 R&D와 시설 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 좀 하면요.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 3개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세제 지원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아무래도 또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거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이기도 하고 보통 세법 개정안은 이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사실 많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알아볼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인 돌발 상황으로 서울 시내 퇴근길이 무척 혼잡합니다. 먼저 강남수산로 성산 쪽 서초터널 안 3차로가 추돌사고 차량으로 막혀 있고요. 뒤쪽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는 방화대교 막 지난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후미 정체 극심하고요. 이후 반포대교부터 암사대교 쪽으로 시속 9km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쪽 이동엔 1시간 10분 정도,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 정체 더 길어서 원효대교부터 구리 시계 사이 정체 통과에 1시간 15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혼잡한데요. 전 구간 정체가 되는 가운데 각각 50여 분씩 통과하시는데 예상하셔야겠고요. 북부간선도로도 하월곡, 신내부터 하월곡 구간 양방향으로 차가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 쏟아지는 궁금증, 세상의 모든 질문 이제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렵다고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의 맛. 철학의 맛 격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격일로 만나야 되는데 격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만권 박사님 조교 양지열입니다. 네, 개통철학자 양지열 변호사님 수준이 상당합니다. 네, 네. 철학의 맛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김만권 박사님께 애청자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청자가 지금 김만권 박사한테 이메일도 막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방송에서 이런 거 정말 찾기 어려운 사례죠. 네. 그러니까 김만권 박사가 지금 누구를 심어놨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심도 깊은 내용인데 이 내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의 맛 애청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작은 정부론에 대해 만권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정부와 관련된 관료에 대한 얘기 듣고 싶어서 메일 보냅니다. 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여당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홍 부총리가 재정 운영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라고 답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데 선출직이 아닌 관료가 정책에 자신의 철학을 투영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요? 관료는 선출직의 의도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직이지 정책에 자신의 철학을 투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서 이런 궁금증을 철학에 봐서 박사님에게 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 이 궁금증 풀어줘야 되겠네요. 예. 선출직이 아닌 관료가 자신의 철학을 정책에 투영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이 질문부터 좀 가볼까요? 이 질문 바로 대답하는 건가요? 아니요. 관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서 관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관료라고 하면 우리가 관료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쓰지 않는지 그 쓰지 않는 경향들이 이게 네이버 검색만 해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네이버 검색을 한 내용들을 우리 작가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라 다시 저 찾아봤는데요. 네. 실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을 집행하는 임명직의 개개 공무원의 호칭 이까지는 괜찮은데 네. 일반적으로 국가의 고급 공무원이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민의 의사와 사정을 무시하고 독선적 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는 특성에 대해서 이를 비난하는 경우에 관료라는 말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선적 획일적으로 예. 일을 처리한대요. 예. 이건 좀 너무 심각한데.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사실 저는 관료라는 단어 자체가 예. 관리라는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고위직이라고 불렀죠. 사실 고위직이라는 표현도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 과거 보던 시절의 느낌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시라고 불리는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마치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아직은 지금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뭔가 그거를 뭐 좀 통과를 해서 고위 높은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별도의 그들만의 권력기관처럼 운영되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예. 지금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공복이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원래는. 예, 그렇죠. 근데 그 특별한 어떤 계층처럼 지금도 여겨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미국 관료들과 거기 있는 그 싱크탱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한국 사회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국 사회는 조금 특이한 게 유능한 관료들이 엘리트들이 권력과 그 재력의 부패 구조를 완성하는 조금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릎을 딱 치게 하더라고요. 이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료들이 원래는 관료들이 이제 관리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관료들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정 기능을 사실은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규칙과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분담되어 있는 업무에 따라 자기 직무를 그냥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네. 사실 이게 관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관료주의 같은 거 이야기하면 이걸 뷰로크라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 뷰로라는 말 자체가 책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정말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네. 뜻이에요. 책상에서 그리고 이제 그 책상 뭐 사무실 이런 뜻이에요. 오피스 뭐 이런 뜻. 그러면 책상과 사무실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의 통치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걸 갖다 그냥 쭉 따라서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 여기엔 결정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부에다가 그 결정 기능을 더해주기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서 그 사실 우두머리로 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결정 기능을 했을 때 그 결정을 했을 때 그 국가가 그것을 수행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관료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결정 기능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결정 기능을 하고 실제로 결정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뭐 표현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들을 흔들 만한 권력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재부가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지문에서 그거였고 네. 기재부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권 같은 걸 다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들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왜? 지역구 편성을 예산 편성 늘려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면서 다 협상하고 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재부가 사실 알고 보면 전통적으로 기재부 관료들이 청와대의 경제수석도 다 차지해왔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들고 있다라는 말 자체는 뭐냐? 다른 부처들도 기재부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돈이 안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관료 조직 내에서도 기재부라는 이 조직이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고 하나의 권력 집단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러니까 모든 행정 조직들이 저는 요즘에 과거에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주도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예. 국가주도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공조직, 관료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라든가 경제부 같은 것들이 어떤 산업을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업에게
좀 특별한 혜택을 줘서 이걸 육성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결정권이 사실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저는 외곽이 오히려 더 커졌다. 우리나라도 외곽의 경제 구조가 더 커졌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기재부에서는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한은이나 기재부보다도 오히려 경제 주체가 더 커졌고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예. 근데 이게 권력의 속성은 한번 가지고 있고 공고해지면 특히나 이 사실 공무원은 흔히 하는 말로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밀려날 일이 없는 사람들로 막 뭉쳐진 조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타성이라고 해야 될까? 자신들만의 고집 이런 걸 꺾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박홍근님께서 파이너와 프리드리히 논쟁이 생각나네요.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저도 파이너와 프리드리히가 뭐 어떤 저는 이 서양 철학을 잘 모릅니다.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사실 여기 대해서는 뭐 어떤 논쟁인지 저한테 박사님 모르는 게 있습니까? 큰일 난데요. 네. 행정하게 나오는 얘기인가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 국정원 그 하부 조직에서 그 댓글을 달으라고 하니까 저는 열심히 달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 없이 시키는 일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관료도 어느 정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명백하게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관료제가 왜 이게 합리적 지배로 여겨졌냐. 이게 배버에 따르면 가장 합리적 지배의 순수한 형태거든요. 네. 이게 왜 합리적 지배의 순수한 형태로 여겨졌냐면 관료들 각자에게 해야 될 업무 분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그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복종하는 의무가 있지. 네. 그 밖에는 복종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부당한 명령이나 부당한 체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되게 부정하고 부패한 같은 이야기라든지.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뭐 국정원 같이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놓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안 한 것이죠. 해야죠. 그거는 뭐 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고. 이건 범죄죠. 관료제 내에서는 분명하게 명백하게 법과 규칙으로 관료들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일을 하고 그 명령도 그 안에 정해져 있어요. 복종하는 것도.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이란 배가 있다라면 배에 탄 저희들, 그러니까 승객들이 배가 어떤 항로를 거쳐서 어떤 목표로 갈지에 대해서는 선장을 뽑아서 그 선장에게 지휘권을 맡겼거든요. 근데 관료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타수, 기관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배가 잘 작동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출된 분들에게 사실 맡겨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능력만 놓고 따져본다라면 혹은 저는 조금 전에는 이제 기재부도 외부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료 조직보다도 외부 경제 주체들이 훨씬 더 발달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그 정부 조직 내려놓고 본다면 그들이 더 전문성을 가진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더 있긴 해요. 왜냐하면 장관들도 뭐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 가면 어느 부처든 간에 이 공무원들과의 기싸움에서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자마자 이게 데리고 와가지고 장관님 여기저기 가야 됩니다 하면서 뭐 업무 브리핑 받을 시간도 없이 돌려서 혼을 빼놓는 게 뭐 이게 기싸움의 시작이라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국민이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왜 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지를 자체를 틀리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신념이 있는 부분도 주어진 아까 박사님 정리하신 것처럼 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버리니까 월권이 되는 거죠. 고석희님께서 공무원의 지위가 자원봉사, 기부봉사인 사회가 되면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물론 비리도 없겠죠 얘기하는데 이건 또 조금 위험하죠. 우리는요. 아까 이제 미국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런 얘기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뭐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왜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온갖 종류의 관료로만 가려고 하느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사시, 행시, 외시 이렇게 가가지고 고급 엘리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패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깨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집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거 누가 어떻게 국민들에게도 정당성이 주어지거든. 잘못 생각을 하면. 전 사실 이런 구조가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서 좀 비유하기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조선조에 들어가면 4대 부라고 불렸던 권력 기관을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각자 이제 당을 나눠서 왕도 좌지우지했었고 누구를 왕으로 뽑을지도 사실상 배후에서 조정을 했었고 네. 이른바 예성 논쟁 같은 거 벌여가면서 진짜 수십 년 수백 년을 완전히 그들만의 세상을 장악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관료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시작한다, 권력이 주체가 된다고 시작하면 그런 일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1890년대, 1900년 초에 영국에 있었던 소설들 보면은 관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또 막스 베버도 관료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저희들 이제 이 질문을 해주셨던 우리 청취자분께서도요. 네. 이제 뭐 베버가 관료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네. 이건 또 어떤 거냐라고 이제 또 그렇게 질문해 주신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관료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먼저 분석한 사람이 베버였고 예. 이 베버의 지금 분석이 상당히 어느 정도 설득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걸로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료제는 베버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자원과 노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되는데 원래 관료제가 그 자원과 노동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등장했었다 그래요. 관료제가? 예. 그래서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노동을 분배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다 관료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만군 선생님 예. 여기 보충 수업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안산 선수가 올림픽 이관왕 안산 선수가 브라질의 두스 산투스 선수를 제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2개나 활을 그렇게 잘 쏩니다. 20살인데. 근데 머리가 짧습니다. 쇼커트입니다. 그리고 여대를 다녔대요. 그리고 특정 지역의 여대를 다닌대요. 그러면서 너 페미냐? 너 해명하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지금 그게 큰 논쟁이 돼가지고 해명을 안 하니까 금메달 박탈해야 된다고 페미니스트는 박탈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묻고 싶어요. 페미니스트가 잘못됐습니까? 8748님께서 주 기자님은 단발머리인데 그러면 주 기자님도 페미니스트인가요? 물어봅니다. 단발이 페미면 저도 다 페미니스트네요. 이 정도면 장발 아니에요, 남자로서. 단발이 아닙니까? 자, 페미면 또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김태수님도 그런데 우리 지금 페미니스트 여성과 남성 이 얘기가 너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가지고 관료제 얘기 전에 좀 해야 되겠어요. 이 갑자기 관료제 얘기다가 너무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이것도 좀 지금 황당한데 남성과 여성이 지금 관료제처럼 지금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사실 그 이야기를 이제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듣게 됐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의해줘야만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머리 길이 그리고 더 특정 지역에서 어떤 대학을 다닌다는 것 그리고 세월호 배지를 단다라는 것 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공적으로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죠. 왜 그런 사상 검증을 하려 들죠? 아니 그런데 운동선수한테도 그러는데 보통 누구한테도 그래요. 너 누구 주지해? 너 누구 뭐해? 우리나라에서는 해명해. 공개적으로 밝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운동선수 양궁 선수한테 페미니스트냐 해명하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정말 황당한 건데요. 이건 마치 이게 사상 검증한다고 야 네가 자유주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개새끼라고 말해봐 라는 것과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십자가 밟기 시키는 거죠. 십자가 밟기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저질스러운 죄송합니다. 그 땡땡이는 안 됩니다. 네. 철학적인 얘기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안 됩니다. 네. 강아지도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든가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은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너의 양심이라 너의 종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밟아보라고 강요하는 것을 예로 법에서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적어도 인권 가장 중요한 인권에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런 정도의 정말 불필요한 논쟁의 시작은 굉장히 서로에 대한 몰이해가 심각하게 있고 아직도 그리고 이 몰이해의 배경에는 사실은 세상이 지금 너무 각박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경쟁이라는 것도 치열해져 있었고 우리 사회가 여러 번 이제 망원 박사랑도 이렇게 지적할 때 보는데
발전 위주로 달리다 보면 낙오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잘못돼서 낙오된 게 못해서 낙오된 게 아니에요. 그게 능력주의로 가버리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능력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로서는 이게 발을 삘 수도 있고 헛짓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서로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인을 찾기 쉽거든요.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난,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됐고 저 사람을 왜 제도가 아니 왜 대표적으로 페미니즘이 그런 거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군대도 안 다녀온 저 사람들을 도와줘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끌어붙이는 거거든요. 네. 1402님께서 우리 바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할 일 없이 떠드는 사람들의 얘기까지 들어주지 맙시다 얘기합니다. 황운규님께서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것도 자유임. 혐오나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영철님은 언급을 하지 마세요. 김인수님도 각자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거지 왜 남의 생각에 대해서 상관합니까? 참 오지랖도. 그런데 참 지금 양궁 선수한테 해명을 하라니 참 다시 막스 베버로 갑니다. 관료제로 갑니다. 네. 자, 막스 베버. 자, 관료제 행정이 우월성을 획득하게 된 가장 큰 수단은 전문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그 전문 지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고요. 예. 그래서 당대에 사실 정치 지도자 막스 베버가 사실은 그 20세기 초반부터 지적해 놓고 있는 게 뭐냐면 근대 세계의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집단을 잘 활용하면서도 이들에게 굴종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갈 것인가가 정치 지도자가 제가 마땅한 가장 중요한 당면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스 베버가 우리의 지금 당면 현실을 고민했어요 그때도. 근데 저는 들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렸을 때 삼국지 읽으면서 생각했던 궁금증이 떠올라요. 예. 삼국지를 생각해 보시면 위비와 관우와 장비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죠? 장비가 더 관우나 장비가 잘하죠. 관우나 장비가 힘은 세죠. 힘은 세죠. 그다음에 전술은 당연히 제갈공명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능력만으로 놓고 본다라면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유비일까? 왜 유비일까? 근데 그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통성이라는 것들 마치 징후로 치면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주어진 정통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은 아우로 들어갔던 거고 제갈공명도 그래서 군주로 정통성을 인정했던 거군요. 반대로 조조에 대해서 마치 악인처럼 그려진 이유는 이 사람은 관료 출신이에요. 근데 스스로 하늘의 자리를 넘보로 했다는 걸 비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이 삼국지에도 들어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이제 왕정시대를 그대로 갖다 비출 수는 없지만 비슷한 구조였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회 틀이 어느 정도의 자유에 올라가면 내가 가야 되는 방향과 내 능력이 어느 쪽으로 쓰이는 게 맞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얘기했던 막스 베버가 이런 부분을 짚은 것처럼 능력이 뛰어나면 다 가지려고 했던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또 이게 막스 베버가 되게 중요한 대목 하나를 전문 지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 하나를 짚어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관료들이 가진 무기가 전문 지식인데 이게 관료주의가 필연적으로 노동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서 탄생한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전문 지식은 민간에 있는 기업인들보다 결코 뛰어날 수 없다 그래요. 그게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결국은 여기서 또 정보 비대칭이 생겨나서 어떻게 보면 관료들은 결국은 또 경제 영역 있는 사람이 종속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료들이 종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그 관료라고 하는 힘이 더 엘리트 출신들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마저도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놓고 본다면 거듭 말씀다시피 바깥에가 더 뛰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꺾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봐요. 이효성님께서 고대 그리스처럼 돌아가면서 맡읍시다. 한번 맡으면 다시는 못 맡게. 아유 이거 너무 가시는 것 같고요. 황운규님께서 난 그래서 삼국지 유비 마음에 안 들었어. 관우가 좋아 얘기합니다. 장비 좋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0577님께서 관료 공무원은 영원하지만 선장은 자주 바뀌니까 조타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군대 장교와 부사관 관계를 보면 이거 관료 설명할 수 있죠.
이거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선출직 공무원들은 기간이 지나면 나갈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결국은 여기에서 뭔가를 주도해서 계속 뭔가를 관리하고 계속 이걸 지태 나갈 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지탱해 나갈 진정한 주역은 우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어차피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 국민이 대표자들이 와서 사실 행정부 수반이 되는데 그 행정부 수반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투영되는 어떤 그런 요구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결정한 내용들을 사실 이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관료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관료한테 이 도덕성 그리고 철학도 이 능력만큼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전문성에 가려져서 빛을 잃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예. 또 이제 보면 이제 그 어떤 선출직은 아니었지만 예. 결국 동양 얘기를 하다 보면 선출직이 아예 없었던 시대니까 저는 이제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맹자가 조선시대 중기까지 이제 금서로 됐던 이유가 예. 이른바 역성혁명의 근거를 제시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예 사대부들도 못 읽게 했던 시절도 있었고 사서삼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탕론이라는 그 챕터에 이 왕도 바꿀 수 있다. 왕을 바꾸는 것들이 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인과 의가 부족한 사람일 경우는 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왕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후에 이게 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왕이 되라는 말은 없어요. 맹자도. 네.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니까 그 지구로 바꾼 민심인 거죠.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고 너네는 그 민심을 뒷받침하는 존재들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관료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지금같이 전문성이 발휘되지 않았던 시대에도 세상의 원리를 밝혀놓은 동양 철학에도 그런 구조를 잡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흔들어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죠. 네. 느티나무님께서 조교가 오늘 너무 똑똑해 얘기합니다. 양질 조교. 고유님께서 죄송합니다. 론스타 금감원 전관예우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건도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하는데 금감원 굉장히 관료들의 철학 이 가치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적용됐어야 되는데 그때 그 관료들의 철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료들 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관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 저는 많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관료들이 자기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관료들이 이건 생각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전문 지식을 통해서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관료들의 특징은 뭐냐? 관리고 항상 뒤에서 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의 기능은 항상 결정을 하고 앞에서 책임지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 관료는 뭐냐? 관료의 특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관료나 대부분의 지금 관료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관료들의 특징은 권력은 가지지만 책임은 안 지는 구조예요. 예. 책임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대신 져주는 구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당연시 생각해요. 많은 관료들이. 근데 그건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을 질 때 자신들이 서포트 해주지 않아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을 따라서 그 결정을 따라서 개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따라 복종해주고 다 해줘야 된다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요구라고 한다면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실행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줘야만 국가가 사실은 바뀌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관료들이 계속 자체적으로 자기들만의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깔리고 외부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길을 가겠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국가가 운영이 돼요?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료들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 자기들이 분장된 게 있겠죠. 거기에 한데 넣어서 자기들이 업무를 충실히 하지만 그것과 그 정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부패와 부당한 것들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따라서 실행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역할이 뭔지를 찾아야죠. 지금 사실 주 기자님이 방송을 진행하지만 때로는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보다 주 기자가 더 잘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전문적일 수도 있는. 이명박.
예? 삼성 뭐 그런 거 할 때도 주 기자님이 직접 나서서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리를 잘 깔아주고 그 사람들 얘기를 이끌어내는 걸 잘해야 그게 MC로서의 좋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서면 혼납니다. 아니 혼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송이 뭐 산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 관료들이요. 자, 우리 관료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요, 진짜. 우리 정치 현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관료들한테 관료의 철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과 변호사님의 결정적인 한마디 듣겠습니다. 철학의 맛 결정적 한마디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김만곤 박사님. 사람 대신 숫자만 보는 외눈박이 물고기가 되지 마라. 숫자만 보고 예. 사람을 봐야 되는데 예. 산을 봐야 되는데. 자, 양지열 변호사님. 관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력을 받드는 자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왜 우리 관료들은 이렇게 이제 고시를 이렇게 패스하고 그 자리에 가면 네. 다른 계층의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걸 가끔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속상했어요. 그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잘못 받았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한 게 공부 잘했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암기 잘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네. 그렇게 좀 스스로들 그걸 좀 깨우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점점 우리나라가 관료제 유토피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관료들이 힘이 너무 세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근데 모든 국가는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권력이 요구하는 것들, 그 진정한 권력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권력이 제가 말하는 건 국민들이죠. 결국은. 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료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철학의 맛 감사했습니다. 김만곤 박사,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435님께서 그래서 대통령만 바뀌고 다른 건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빌리 조엘의 어니스티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셨죠? 이렇게 저 이게 궁금해요. 이 주제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김만곤 교수님이 다 이렇게 다 풀어줍니다.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거 조교님이 훨씬 더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두 철학자와 함께한 철학의 맛 정리하면서요.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화상회의였습니다. 가족회의 아니었어요. 화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도 아니고 화상회의였습니다. 햄버거 챙겨 가십시오.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